내란 청사는 이진관 판사가 다 한다. 박성재에게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5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떨어지자 세간에 돌고 있는 뼈아픈 말입니다.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빠져나가며 법기술을 부렸던 박성재였지만 이진관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검찰의 내란 가담과 여권 수뇌부의 총리 공간 야합 시나리오로 한동훈이 내란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낱낱이 사법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가 사법적으로 밝혀낸 내란의 무서운 진실들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는 여러 면에서 지기현 재판부와 달랐습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계엄을 이틀 전부터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진관 재판부는 2023년부터라고 봤습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노상원 씨 수첩이 조악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진관 재판부는 노상원 씨가 그때 받아 적었기 때문에 조악한 것이라며 전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며 내란에 가담한 게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거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씨와 논의했는데 논의 내용이 수첩에 담겼고 박 전 장관을 통해 실제 이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지시한 출국 금지 등 여러 조치가 수첩 내용과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김용현은 법무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으로 출국 금지 조치, 구검시설 운용, 수용 여력 확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 인력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는 바 이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기현 재판부 판단과 배치됩니다.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관 재판부는 노 씨가 그때 받아 적었기 때문에 조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준비 시점도 앞당겼습니다.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계엄 이틀 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했다고 본 지기현 재판부의 판단을 마찬가지로 뒤집은 겁니다. 저는 내란 특검을 의심해요. 선고가 25년이나 나올 이런 죄를 구속영장을 도대체 어떻게 청구했길래 두 번이나 기각이 되게 만듭니까? 관련되어 있는 팩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성재 쪽이 어떻게 법률적인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성재 쪽 논리를 영장전담 판사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판사한테 받아들여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진관 부장판사는 어제 재판에서도 확실하게 이것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지난번에 한덕수 때도 그렇고 이번에 박성재 때도 그렇고 너네들 내란이 성공할 줄 알았지? 성공하면은 한 자리 더 해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어제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12.3 내란에 주요하게 가담한 그 혐의자들은 거의 다 구속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1년 반이 넘었죠. 12.3 예. 내란 기준으로는. 그러니까요. 뭐 결국은 뭐 이렇게 가야 될 거였는데 더디네 확실히. 좀 더뎠다는 생각도 들고 네.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총리보다도 더 그럼 중한 죄를 물은 거잖아요. 네. 근데도 1년 6개월을 자유의 몸으로 살았다는 게. 그렇죠. 뭐 네. 이게 한덕수 총리하고는 약간 죄질이 다르긴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였다는 게 이제 가만히 됐다면 박성재 장관이나 뭐 김용현 전 예.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게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좀 더 중점이 예. 갔다면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질적인 실행자였다. 네, 실행자였다는 점이 강하게 아하. 작용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제 재판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중형을 내렸다. 이 부분도 있지만 12.3 내란을 계획한 시점인데요. 네.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가 굉장히 앞당겼어요. 2023년으로까지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거를 노상원 수첩으로 본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게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게 이제 이른바 직위원 재판부 네. 그랬던 건데요. 그 직위원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게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지금 뭐 이제 뉴스나 이런 걸 지금 다시 찾아보면 그 노상원 수첩을 인정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그 쉽게 발견됐다는 거였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이게, 아, 맞아요. 예, 그 이게 네, 어느 그렇죠.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여기 예. 좀 찾아보면 그 모친 주거지 아, 압수수색 그렇죠. 중에 어머니 너무 집. 쉽게 발견됐다. 이렇게 중요한 걸 쉽게 발견했을 리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예, 그런 이유로 인정이 안 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진관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있던 것은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는 성격상 실패한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수사기관이 가까운 시일에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상식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잘 알려진 것처럼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서 안 했다고 보는 게 정상인데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진관 재판부가 중하게 판결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너무 편향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내란이라는 범죄가 형법에서 가장 중한 범죄 중에 하나고요. 외환과 함께 둘 다 저지르는 사실 윤석열이 놀라운 그런 걸 보였습니다만 그렇기도 하고 지금 그 직위원 재판부나 이런 재판부 다른 재판부의 판결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었어요. 이게 상식적이라고 좀 봅니다. 예. 이 노상원 수첩이 이번 재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증명력을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윤석열의 내란 재판에서 항소심에서 어떤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이제 2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겠죠. 이제 물론 뭐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 뭐 이번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어서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12.3 내란과 관련해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이 윤석열이 왜 12월 3일에 계엄을 선포했는가 이 부분인데 당시에 이제 윤석열은 감사원장 탄핵 내지는 뭐 예산 관련한 거를 명분으로 내세웠었는데 지금 어제 이 재판에서는 윤석열이 명태균 씨의 구속 기소 관련 소식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장관을 불렀다. 이 예. 얘기가 나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이유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 정말 사법 리스크 때문일까? 라는 이거 꼭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발표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노상원 수첩이라는 게 나왔고요. 뭐 나온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뭐 이런 내용들이나 정황들을 보면 사실 한참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던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사법 리스크가 두려워서라기보다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었던 느낌이 좀 있고요. 저는 뭐 이게 그러니까 정말 뭐 독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12월 3일이었냐? 그렇죠. 이거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12월 3일이 그 날짜는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해도 날짜를 찍어서 결정하는 거는 이제 뭐 본인이 결정할 문제였겠지만 그게 계엄하기 좋은 날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계엄하기 좋은 날은 아니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하. 이제 국회가 쉽게 모일 수 있는 날이었고 예. 뭐 차라리 오히려 주말에 이렇게 했으면 보통 지역구 관리 때문에 자리가 없으니까 왜 하필이면 그날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이제 물론 구속 관련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당일날 명태균에 대한 그런 구속 기소 사실을 확인했다고는 하는데 이것 때문에 즉흥적으로 계엄을 선언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이 계엄은 미리 뭐 준비를 해놨던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심각하게 반등한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봐요. 당시를 좀 기억을 해보면 명태균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뭐 받고 여러 가지 명태균이 뭐 김건희와 계속해서 뭐 통화를 하고 여러 가지를 주고받은 뭐 이런 정황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제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관련된 어떤 이제 법적 리스크 이런 걸 좀 덮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걸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이제 노상원 수첩 이야기 나왔는데 어제 재판부가 또 하나 얘기한 게 비상 입법 기구 창설을 계획했다. 요걸 인정을 했어요. 요것도 매우 중요한 게,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잠깐 그냥 계엄하고서 정리한 다음에 이제 넘어가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장기 집권을 꿈꿨다든지 뭐 이렇다고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서. 이게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비상입법기구 뭐 이런 얘기는 개헌 당시부터 사실은 이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인정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국회의 기능을 대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입법이니까. 근데 뭐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여러 번 뭐 법리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계엄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예. 국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사실은 부정하겠다는 내용이라서 내란의 성립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엄 포고령을 딱 듣자마자 처음 듣자마자 이거는 불법적 계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뭐 법 전문가들이나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반 국민도 그랬습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포고령 1호가 그렇죠. 국회는 예. 이런 국회로 정치를 시작해요. 갖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들어가는 순간 이건 위법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이 그 80년 그러니까 그 전두환 판결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던 거예요. 예. 그 당시에도 국회에 대해서 마음대로 뭐 할 수 없었던 그런 헌법 상향이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를 단순히 그냥 막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앨 생각이었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릴 생각이었다는 거니까 이거는 내란이라는 걸 성립판을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법리적으로. 예. 소위 말하는 법기술자 그리고 뻔뻔하게 네.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단 하나의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안 보였던 네. 사람이 그동안 또 불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옛날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해서 그랬던 사람이 어제 구형량보다 더 많이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서 속이 시원했죠. 네. 게다가 제가 그때 아마 내란 직후였는데 그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박성재가 법사위에 나왔었어요. 그랬죠. 예, 오동훈 공수처장으로 나와서 당시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을 때여서 빨리 옆에 있는 저 내란 공범부터 빨리 구속해라라고 네. 제가 막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 네. 너무 화가 나서 그때. 그랬더니 그때 박성재는 자기가 왜 내란 공범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막 이렇게 막 또 따지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그게 이제서야 구속이 된 거죠. 이제서야 예. 진실이 확인이 되는. 예, 이제서야 구속이 된 겁니다. 예. 너무 속 시원했고요. 한편으로는 어제 재판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위에서의 내란.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죄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혔는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던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 총평을 해주신다면? 저는 진짜 이런 판사가 한 명이라도 이렇게 뚜렷하게 있어줘가지고 네. 국민들이 그래도 살만하다. 이제 사법부에서 그래도 네. 자존심을 지키는 판사가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네. 그 법 정신의 기초에서 판결을 좀 정신 차리고 하는 판사가 있구나. 네. 왜 뭐 초범이라고 봐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일반적인 재판하듯이 기계적으로 자판기처럼 하는 판사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속 시원하고 요즘에 좀 답답하잖아요. 네.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어제 판결 보면서 진짜 막 소리 질렀어요. 저거지 막 이러면서 이야 네. 이진관 역시 이진관이야 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판결 이유를 쭉 읽는데 하나하나가 맞아 내가 저렇게 생각했는데 맞아 저거야 저거 예. 계속 너무 조목조목 공감. 네, 왜 감형이 안 되는지 예. 아까 말씀하신 예. 그 밑에서부터의 개헌보다 예. 위에서부터의 이 내란이 예. 더 위험하다. 예. 더 위험하고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당신들은 이게 며칠밖에 안 됐다. 계속 윤석열이 얘기하는 게 그 그렇죠. 몇 시간 그거 해가지고 뭐 잠깐 하려다 마치 무슨 만 겁니다. 해프닝이었던 것처럼. 예, 예. 한번 그냥 국회 한번 아이쿠 좀 일 잘못하시네요라고 한번 경고하려고 예, 그런 거다. 경고성 계엄. 근데 이진관 판사가 그걸 박살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거를 당신들이 자제해가지고 경고성이 아니라 잠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목숨 걸고 군인들이 오는 거 뻔히 보면서 따다다다다다 군용 헬기 날아가는 거 보면서 네. 여의도로 몰려간 시민들하고 자제했던 군인들하고 네. 그리고 목숨 걸고 담 넘고 들어갔던 국회의원들이 막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다 만 게 아니고 하다가 못한 거다. 그 얘기를 탁 짚어주니까 네.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왜 맨날 가명사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예, 뭐 전과가 없고 공직 공직에 생활, 뭐. 오래 생활하고. 근데 네. 이것은 이진관 판사는 제한된다고 판단했어요. 맞아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공직 생활을 오래 한 것은 국가와 사회에 그만큼 공로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멘트로 그동안 써왔는데요. 네. 공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공직 생활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그 권한을 활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죠. 엄벌해야죠, 그거는. 예. 공직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가명 요소가 아니라 그때는 가중 요소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진관 판사는 그 부분을 예. 분명하게 좀 선을 그어주고 선언해 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수진 변호사님께서도 정말 이진관 판사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좀 지켜줘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아마 이제 보수 극우 세력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할 겁니다. 이미 맞습니다. 언론도 벌써 시작한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1985년 11월경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된 이래 약 30년간 공직자로 근무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박성재가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그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려움. 야, 예. 사이다. 사이다. 예. 사실 공무원이 예. 내란 가담하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무슨 뭐 공직에 뭐 봉사한 점을 무슨 가명 사유로 합니까? 맞습니다. 이게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라서 아는데 네. 그냥 그게 양형위원회 표에 적혀 있는 대로 기계적으로 도입하면 맞아요. 그렇게 돼요. 네. 근데 그걸 왜 가명을 평소에 다른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뭐 다른 명예훼손 같은 범죄에서 가명해 주는가를 보면 네. 국가에 헌신봉사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범죄에서는 헌신봉사가 아니라 그걸 완전히 없는 식으로 행동을 한 거니까 오히려 공무원이 하면 더 나쁘죠. 네. 그게 법의 정신에 기한 거죠. 그 이번 재판 판결문에서 그 내란숙의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결심했나 여기에 직접적인 원인과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짐작은 했었지만 그래도 이 판결문으로 명태균의 황금폰이 실질적인 어떤 방아쇠가 되었다라고 네. 판단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계속 의심했었죠. 예. 생각했죠. 네. 10월 31일 날 그때 이제 국정조사 끝나고 국정감사 끝나고 네. 그 무렵이었는데 저희 박찬대 원내대표 제가 그때 이제 원내 수석이었으니까 저희가 명태균 녹취록을 그날 공개를 합니다. 맞아요. 거기에 윤석열 육성이 들어간 녹취록 그렇죠. 공개하죠. 예. 뭐 좀 해주라는데 말이 예, 많네 말이 막 이러고 많네. 예, 그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명태균 황금폰이라는 것이 일파만파 퍼지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큰 위기가 오기 시작하죠. 본인은 맞습니다. 아닌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인 위기가 예. 오기 시작하고 국힘이 또 방어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 명태균 황금폰에 어디까지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도 자기 얘기는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방어가 잘 안 되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자기 장기 집권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기는 그건데 그러면 왜 12월 3일이냐는 이 명태균 황금폰 때문에 12월 3일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12월 3일 날 그날 나왔던 뉴스를 보면 명태균 황금폰이 제출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날 추경호에 대해서 뭐 20억 수수 의혹 이런 맞아요. 것들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태에서 그날 비상계엄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12월 3일로 정한 것은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속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합리적인 근거는 이런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예. 좀 보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에 그 부분을 예. 사실상 인정해서 잘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결정타는 그러니까 지금 촉매제가 된 것은 명태균의 황금폰이었지만 준비한 것은 2023년부터 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규현 판사가 1심에서 내란 재판 1심에서 판결한 것처럼 뭐 갑자기 욱해서 2, 3일 전에 우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번 판결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준비했다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1차 특검에서도 뭔가 좀 부족하고 찜찜하다. 그리고 그동안의 판결들도 선고 형량뿐만 아니라 좀 갸우뚱 했던 네. 게 이렇게 국가적인 거를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냥 그렇게 즉흥적으로 했다고? 근데 지금 이진관 판사가 선고한 걸 보니까 판결 이유가 모두 다 증거에 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가 잘못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동안에 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아. 하나 확인이 됐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증거 기록을 다 보실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수사된 걸로는 2023년부터라는 증거들이 있다. 판결로 인정할 만큼.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조가 확 더 커지게 되겠죠. 관여한 인물이 더 커지고 네. 그러면은 어떠한 목적으로 어느 만큼의 뭐 검찰이 됐든 국정원이 됐든 뭐 어느 만큼의 조직이 관여한 거냐에 대해서도 지금 2차 특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암약을 하고 있잖아요. 네. 다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한 30쪽 정도 되는 재판부의 설명 자료만 읽어보더라도, 이진관 판사가 이 내란을 관통하는 범죄자들의 이력에 그 증거 관계를 쫙 증명을 해서 결국에는 이 재판이 어디까지 이제 귀결이 되어야 하는 약간의 로드맵 같은 것도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노상원 수첩이 계속 인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지규현 판사는 뭐 글씨가 뭐 조악하게 써져 있고 뭐 블라블라 막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이진광 판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상원의 수첩 필기가 조악한 것은 노상원이 김용현의 발언을 그때그때 현장에서 받아 적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 있었던 것은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가 이른바 친이 쿠데타라는 성격상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수사기관이 가까운 시일에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사정만으로 노상원의 수첩 증명력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판단이죠. 네. 일단 그게 우발적인 계엄 내란이다라는 게 일단 행위 자체로 틀렸어요. 왜냐하면 우발적이면 네. 국회만 오면 되지 선관위 왜 갑니까? 그렇죠. 선관위를 가는 건 계획적이란 얘기예요. 예. 우발적일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봤던 지기현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네. 그리고 노상원 수첩은 정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오래 전부터 준비했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네. 것들, 내란 목적 살인, 이런 것들이 다 기획됐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봐주고 싶었던 쪽에서는 애써 그걸 외면하려고 하고 증거 능력이 없거나 증거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려고 네. 했던 것이고, 이 사안을 본질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이진관 판사는 거기에 대한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대해서 네.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노상원 수첩이 그리고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체포조 그렇죠. 이런 맞아요. 것들이 체포조. 실행이 됐기 때문에 네. 노상원 수첩의 내용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오래전부터 준비됐다. 예를 들어 2023년부터 준비됐던 뭐 증거들 정황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의 목적은 장기 집권, 본인의 장기 집권, 그리고 집권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게 네. 실제 나중에 최상목, 그죠? 최상목 장관에게 건넸던 이 메모를 보면 네. 퍼즐들이 좀 맞춰져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국회 예산하고 비상 입법기구 만드는 맞아요.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예. 예산 예. 확보하고. 예.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는 개헌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게 50, 그러니까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50화국 만들 때 그 방식이에요. 그때 국회 해산하고 네. 그다음에 개헌해서 자기가 대통령 7년짜리 대통령 되고 했던 이런 것들이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었죠. 네. 그때도. 그래서 그 과정들을 고스란히 다시 이식해서 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욱해서 한 게 아니라 네.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했고 그 모델은 전두환식 모델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두환식 장기 독재를 꿈꿨던 윤석열이 23년부터 최소한 작심하고 이 비상계엄을 획책하면서 이제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했던 이런 게 다 확인이 된 거다. 저희가 보통은 형사 판단을 기다릴 때 좀 주요 사건은 쭉 그 이유를 읽어요. 근데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앞에서 되게 강하게 꾸짖는 인상을 받으면
더 낫다. 그러면 왜냐면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선처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양형이 비교적 낮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결론은 미괄식이에요. 재판부가 예. 그런 식으로 선고를 주문을 읽는데 이진관 그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엄중함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귀를 기울여 있었잖아요. 박성재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오히려 이 불법 계엄을 막으려고 했어.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 동요를 막으려고 나는 관리했을 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증거가, 진술이, 증언이 배척점에 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양형을 구형도 부족하다. 20년보다 훨씬 센 25년을 선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실형의 25년형을 받았으면 도주 우려가 높은 겁니다. 항소심에 대응한다는 피고인의 방어권 논리로 밖으로 풀어주기에는 그 죄값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예. 김석환 평론가님. 사실 우리가 그냥 뭐 법적인 거 이런 거 안 따져보고 내란을 구성하는 것을 들여다봤을 때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적어도 이 내자는 똑같은 놈들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선 이 사람들하고 사전에 뭔가가 대화를 나누든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법무, 행정, 교정, 검찰을 다 전부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종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검찰을 쥐고 있다는 뜻은 계엄이 만약에 선포가 됐다고 하면 합수본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수부가 구성될 때 검찰 파견을 해줘야 되는 조직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만약에 계엄령 위반으로 포고령 위반으로 만약에 구속을 하거나 붙잡아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교정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에 또 가둬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사전에 최소한 모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거는 너무 뻔한 일이었는데 박성재 장관은 그동안에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는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판사가 그냥 구속영장 기각해버리는 어이없는 일들이 그동안에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란 가담한 거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소화제 없이도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김민하 평론가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덕수보다 박성재가 훨씬 더 재질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일반적인 뭐 어떤 공직자 내지는 고위직이라고 하면은 일단 정신이 없어질 겁니다. 멘붕이 올 거예요. 이 속칭. 멘붕이 와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우왕좌왕하고 할 텐데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그 불려가가지고 그 당시에 국무회의 할 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의 주장에 넘어간 거지만 처음에 좀 우왕좌왕하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덕수가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한덕수의 행위 중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계엄 이후에 이제 상황들에서 좀 문제가 됐지만 계엄을 선포한 그 당시에 권한을 행사해서 뭐 어떤 그 출국 금지를 시킨다든지 무슨 뭐 대한민국의 무슨 계엄사를 다 이 꾸리라고 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 임무 종사한 혐의로 지금 이 큰 어떤 그러한 형량을 받은 거잖아요. 박성재 장관은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서도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이게 멘붕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전에 뭘 계획한 듯이 바로 합수부의 검사를 파견해야 되는지를 전화를 해갖고 물어보고 이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무부 회의에서 그 어떻게 할 건지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거는 법 위반인 것 같습니다. 불법인 것 같습니다. 얘기들을 하잖아요. 심지어 류혁 감찰관은 거기 사표를 집어던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 수용시설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출국금지도 해봐야 되고 이런 주장을 계속 관철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훨씬 더 어떤 의도, 목적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보다 더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거죠. 이진관 부장판사의 어제 그 선고 장면은 생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들 보았는데 자세하게 판결하는
할 때 또 선고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좀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관 부장판사가 제4의 패널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어제 생중계 허용 안 했는데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내일 모레 26일 날 오후 2시에 김건희 매관 매직 1심 선고는 생중계를 허용을 했네요. 장유미 변호사님, 왜 이번에 박성재는 생중계 안 했을까요? 아마 이게 이 신청이 언제 들어갔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보통은 이제 특검 공소유지하는 특검의 신청으로 재판부가 그걸 재량껏 하다 보니까 그것도 봐야 되고, 아마 제 생각에는 한덕수 총리도 생중계를 했었던 그 전례에 예. 비춰보면은 그 무게값이란 건 덜 하진 않거든요. 이제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재판부의 의지라기보다는 뭔가 실무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잘 처리되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되는. 지금 박성재 공소유지를 내란 특검이 진행하죠. 예, 그렇게 알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저는 내란 특검을 의심해요. 아, 이자들이 보십시오. 징역 25년이나 나올 만한 그런 죄를 20년 구형했죠. 근데 그러니까 더 나았죠. 25년이나 나올, 선고가 25년이나 나올 이런 죄를, 네. 그리고 20년이나 구형하는 그런 죄를 아, 구속영장을 도대체 어떻게 청구했길래 두 번이나 기각이 되게 만듭니까? 저는 이 분명히 내란 특검이 박성재에 대해서는 뭔가 봐줄 요량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장 청구했을 때 정말로 촘촘하게 따져가지고 기각 당할 수 없게끔 청구했는가 궁금하고, 왜 이거 생중계 신청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영장이 기각됐던 거는 지금 이 결론에 비추어 보면 뭐가 그렇게 어쨌든 수사에 구멍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 따르면 맞다면 이게 소명에 약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법원이,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어쨌든 그 단계에서는 좀 수사를 딱 컴팩트하게는 못했다는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방증이 된 게 아닌가. 다 지금 검사들끼리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영장 기각됐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법조 카르텔 때문에 그런 네.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인사이기 때문에 법조 카르텔하고 그 누구보다 잘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또 검사들이 내란 특검에 파견이 다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때 지휘를 했던 당사자이기도 한데 법무부 장관을 구속시키는 건 매우 부담스러워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의 경우에도 역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봤던 거죠.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당시에 지금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들, 그 사실관계는 그대로 그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과천에 가가지고 법무부 청사의 관련자들 다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그리고 교정시설이라든가 출입국 관리 문제 이런 것들 다 점검하고,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연락해가지고 검사 파견 요청하고, 이건 다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정도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관련되어 있는 팩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박성재 쪽이 어떻게 법률적인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성재 쪽 논리를 영장 전담 판사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법성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판사한테 받아들여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생각하더라도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요, 공사 구분 뭐 이런 걸 떠나서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떤 재판입니까? 법무장관은 무슨, 대통령도 지금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사사로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중관 부장판사는 어제 재판에서도 확실하게 이것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어제도 다시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합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민주주의와 법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들게 됩니다.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과거 내란 사건에 관한 대부분 판결들은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란 감염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